자학사 윤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인문학 릴레이 강연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오래된 미래 동양에서 배우다이고, 강의를 맡아주시는 분은 성공회대 교수님인 한재훈 교수님입니다. 오늘 교수님께 좋은 말씀 듣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오래된 미래 동양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저 오래된 미래라는 저 말은 사실은 이제 책 이름이기도 한데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조금 모순된 말입니다. 오래된이라는 것은 과거형인데 그걸 이제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모순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저 안에는 이제 우리들이 미래라고 해서 자꾸만 미래에서만 미래를 발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 오래되었다고 낡았다고 치부했던 것들 속에는 인간이 축적해온 많은 경험과 지혜가 그 안에 있으니, 그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동서고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이라고 할 때 동서는 공간, 지역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금은 시간적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서고금 그러면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쓰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동양적인 것은 고이고 서양적인 것은 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서양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죠. 그런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양의 오래된 것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오래된 미래를 동양에서 한번 배워보자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강의는 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이제 교육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인류는 저런 어두운 암흑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어둠이 아니고 실제로 저런 암흑이라는 물리적 상황을 만났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무지의 상황입니다. 무지. 근데 무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순간에는 환했다가 어느 순간은 어두워졌다가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왜 밝아지고 왜 어두워지고 왜 추워지고 왜 더워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캄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무지는 반드시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니까요. 그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 대상의 정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지에 따른 공포인데,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인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인이 나와서
이 원래는 붙어 있던 것을 이렇게 떼가지고 지금 떠받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신이 화가 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명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화가 났다.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붓고 막 이러면 신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 뭐 등등 이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허구죠. 가공된 허구입니다. 실제가 아니라고요. 번개가 치는 이유가 신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벌려진 것이 어떤 거인이 저렇게 다치고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타율적인 탈피였습니다. 타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이 왜 그런지 스스로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의 법칙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 상황이 설명된다고 믿고 신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신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이 됐겠죠. 신들한테 잘 보이고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BC 3세기 전후로 1000년간을 어떤 학자가 이제 추계 시대라고 명명한 것이 있는데 추계 시대라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책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처음 썼던 말입니다. 이 서기 그러니까 BC 3세기 전후에서 약 1000년 동안에 새로운 사상과 철학들이 중국,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 이런 지역에서 서로 교류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어떤 사상들이 그 시기에 막 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부터 앞으로 이제 인류가 살아갈 역사 시간, 미래의 철학가들과 종교에 큰 영향을 미친 핵심 사상가들과 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른 특징을 추계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류 역사의 축이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상가들이 추계 시대를 형성했던 사상가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진리입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사색했지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 야스퍼스 같은 학자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런 경향의 사상들이 각 지역별로, 각 문화권별로 출현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였고 그것을 이제 뭐라고 정의하려 하다가 이제 그 시기를 추계 시대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공자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시기에 이제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인데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정의에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시기 또는 그 시기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그 신화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관성이 남아 있어서 신들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 귀신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다. 신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 자연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 저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과일이 맺고 하는 그 일체의 과정, 그 자연 현상이 사실 우리가 뭐 해명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해명하는 거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해명은 못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그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는 거라든가, 우리가 과일을 재배해서 과일을 따먹는다든가, 이 하나하나에 내 주변에 꽃이 피고 풀이 났고 단풍이 들고 눈이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들이니까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신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하지는 말라. 그들이 우리의 자잘한 일들까지 다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올해 대학을 갈지 못 갈지가 그게 신이 결정하는 문제겠냐고요. 내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그 정당하고 의로운 그런 것들에만 힘을 써야 한다. 1차적으로 거기에 힘을 써야 되고, 귀신은 우리가 단지 감사의 공경은 드릴 뿐 멀리 두고 대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과 인간이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그런 우리들의 삶에서 신을 한 걸음 떨어지게 하고 인간이 해야 할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사색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무지로부터, 우리의 무지로부터 온 그 공포를 탈피를 하는데, 그게 타율적인 그냥 주어진 가공된 허구에 의해서 탈피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어 왔던 것이죠. 또 하나의 암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과거의 암흑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 현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역시 캄캄합니다. 저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서부터 공포를 또 느끼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올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사실은 참 막연한,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왜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환경을 파괴하고 막 이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제3, 제2, 제3, 제4의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또 올 것인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한편에서는. 저런 인공지능 같은 AI로 상징되는 저런 것이, 저런 유의 기술의 발달이 우리들을 미래에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것인가? 저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신화는 아닌가? 신화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의 원인과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사색해서 거기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우리들이 획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들은 거기서 배제되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해명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의 차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배제된 채로 저것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신화인 거죠. 자,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아픈 사람을 과거에는 저 왼쪽의 손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미래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손이 해줄 거라고, 저 로봇 손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문제가 아프다는 이 현실을 놓고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것이 저 두 손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인가? 진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람 아닐까요? 그것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의사 말이죠.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아주 갑자기 어떤 큰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뭐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때 그냥 어떤 의사가 나에게 그냥 의학적 지식에 의해서 뭐 진통제를 얼마를 놔라, 뭐 또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어떤 주사를 또 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처방을 하고 마는 그런 의사와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어깨를 누르면서 자신의 눈을 마주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안정을 시킨 다음에 내 이름을 묻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름을 말하게 한 다음 내가 당신을 반드시 낫게 해줄 테니 정신을 차리라. 안정을 취하고 정신을 차리라. 해서 내가 스스로 안정되어 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 어떤 것일까? 저렇게 그냥 로봇에게 의지하고 로봇을 통해서 내 몸을 그냥 치료하는 그것이 환자를 대하는 모든 것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문제는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육의 변화가 단순히 이 둘의 차이일까요? 이렇게 책걸상을 놓고 교실에 모여 앉아서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온라인으로 또 다른 그에 연동되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겠냐 그 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는 그런 교육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니까요. 사람을 키운다는 게 저런 공간에서 저런 기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취해야 할 그 어떤 것, 그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여기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일까요? 저게 그냥 한낱 풍속화로 끝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편지입니다. 한글이 하나도 없죠. 저 왼쪽에 봉투가 있습니다. 저 편지가 담겨 있었던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에 서울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그 옆에 줄에 보면 빌리지도 있습니다. 빌리지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저 편지에 수신인이 있어요. 저 수신인의 이름이 한재훈입니다. 제가 받은 편지입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누구에게서 온 편지냐? 저의 선생님에게서 온 편지죠. 제가 어려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서울이에요. 그런데 7살 때 입학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학교를 들어가지를 않고 시골의 서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골 서당에서 한학만 15년을 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다니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20살이 넘어서
이제 한학은 웬만큼 했으니 대학을 가서 다른 학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부를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초중고를 안 나와서 대학에 들어갈 입학을 위한 시험을 칠 자격조차도 주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 검정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골에서 서당 공부만 하다가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골에 계신 저의 이제 마지막 선생님께 편지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이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한글도 하나도 없는 편지를.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들을 쭉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기 좀 몇 칸을 띄고 여기에 이제 이게 날짜와 선생님의 존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날짜와 성함의 이 줄에 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인데 여기 날짜를 쓴 것 중에 이 편지를 쓰셨을 때의 몇 월 하는 저 두 글자가 있는데 저게 크게 키워보면 저렇게 쓰인 글자입니다. 저 두 글자 중에 밑에 글자 저게 달월자입니다. 달월자는 아시죠? 근데 달월자 위에 저 글자가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중에는 저런 글자는 없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는 저런 건 없잖아요. 아무리 흘렸었다 할지라도. 저게 무슨 글자냐? 그러면 성류유자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성류꽃이 피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성류꽃 피는 달이 언제냐면 음력 5월입니다. 제가 저 편지를 받고 왜 5월이라고 그냥 쓰시지 저렇게 쓰셨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직접 이제 여쭤볼 수는 없고 저기 저 선생님이 계신 데가 어디냐면 저기 저 아래 남쪽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제 한참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 혼자 찾아낸 답은 뭐냐? 그러면 네가 서울에서 그렇게 그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고민스러워서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 이제 그 고민이 뭐 어느 정도일지는 뭐 선생님이 다 공감하실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한테 편지를 써주시면서 지금이 성류꽃 피는 달이다. 서울에는 성류꽃 피는 걸 볼 수나 있니? 지금이 그런 달이야. 근데 제가 실제로 서울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저 자연의 흐름하고 저 순환 운행 인간의 삶하고요 완벽이 아니라 거의 차단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바깥이 더우면 이 안을 엄청나게 기계를 돌려서 춥게 만드는. 특히 제가 경험했던 게 그 입시학원의 그 공간인데 입시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름에는 전부 긴팔 가지고 다니는 거 아세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저 바깥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면 이 안에는 전부 반팔 입고 있어요. 히터를 엄청나게 틀어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이 어떠냐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테니 이 안에서 공부만 하라. 저것하고 관계 맺으려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근데 도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막 불 켜서 어둡게 환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너무 환하면 그냥 안막 쳐가지고 어둡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저 자연의 흐름하고 인간의 삶의 사이클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돌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 송유꽃 피는 달이다 하는 말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 저희 선생님 존함 위에 이 두 글자를 썼는데 이게 크게 키워보면 저렇게 쓴 글자입니다. 저게 위에 글자는 늙을 노자고 아래 글자는 벗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 어느 달 언제 늙은 벗 누구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선생님 뭐 이런 말들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시대, 조선시대 같은 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희 선생님이 몇 년도 분이냐 그러면 1910년 이전 분이에요. 저 편지를 쓰셨을 때 제가 20살 초반이었습니다. 저 편지를 제가 받았을 때. 저 편지를 써주신 선생님의 연세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 저 선생님이 69살 되셨을 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저 편지를 받았어요. 선생님 연세가 당시에 90이셨다고. 90의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조선시대 분이에요. 조선시대. 조선이 망하기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조선시대 분인데 그런 분이 당신 손자뻘 되는 어린 제자에게 편지를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시면서 당신은 늙은 벗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죽은 시인의 사회 그 포스터를 보셨는데 그런데 등장하는 그런 교사들 멋있죠. 훌륭하죠. 대단하죠. 근데 그게 그런 훌륭한 선생님의 모델이 꼭 거기에만 있지 않다. 우리 안의 전통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관심 안 두어서 그렇지, 저게 저희 선생님만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 이전의 선생님들도 그러했기에 그 문화가 전승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하신 거지, 저게 한 번도 그런 분 없다가 저희 선생님이 특별하게 저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당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서당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비교항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실 그 학교 이야기와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가 익숙을 하실 테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입시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입시학원에 등록을 하자마자 제게 처음 주었던 것이 저 시간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시간표대로 운영이 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월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가 있다 그러면 월요일 1교시에 왜 국어를 해야 되고 2교시에는 왜 영어를 해야 되고 왜 3교시는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을 하고 사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해야 되는지, 저게 저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게 만약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왜 그 옆에 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월요일 1교시에 영어부터 할까요? 또 그 건너반에는 왜 월요일 1교시에 수학부터 할까요? 저게 이유가 있냐고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반드시 월요일 1교시에는 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짜진 게 아니죠. 또 선생님이 반드시 월요일 1교시에는 국어를 가르쳐야 하니까 저렇게 짜진 것도 아니죠. 교육은 선생님하고 학생이 하는 건데요. 선생님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들의 문제도 아닌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저 시간표대로 선생님과 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거지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시간표고 저렇게 정해진 것을 절대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어기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 1교시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등교를 못했다. 그러면 월요일 1교시 저 국어 수업을 나는 다시는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교육의 주체인데, 학습의 주체인데 저 학습이 나를 놓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외고 배제가 아니면 뭐가 소외고 배제겠어요? 주체가. 예. 저건 뭐냐? 그러면 저건 뭐냐면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숫자의 선생님으로 정해진 학생들을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 배치한 거죠. 제3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배치해놓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3학년 2반, 3학년 2반 뭐 이렇게 그 정해진 선생님의 숫자를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배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이외에 그건 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저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근대 이후에 산업화 이후 근대에 우리 사람들이 이성을 그리고 합리를 추구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추적하고 발굴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목했던 근대 이후 산물 중에 주목했던 미셸 푸코가 주목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학교, 군대, 감옥, 그리고 정신병원이에요. 이게 다 근대 이후의 산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교육이면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랜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 지속돼 왔던 어떤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산물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미셸 푸코가 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세기 초엽에 와서 상호교육을 시키는 초등학교에 다음과 같은 시간표가 제한되었다. 19세기 초에 제한된 거라는 거예요. 저 시간표가. 근데 그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8시 40분에 교사의 입장, 8시 52분 교사에 의한 집합구령, 8시 56분 아동의 입장 및 기도, 9시 착석, 9시 4분 최초의 석판 기재, 9시 8분 학생들의 베껴쓰기, 끝. 9시 12분 그 칠판에 써져 있던 거 싹 지우고 다시 제2회의 석판 기재 등등등. 곧 끝없는 규제, 감시자에 의한 압력,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혼란시키는 모든 것의 제거가 행해졌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점에서 유익한 시간의 조립이었다. 인간이 시간을 조립을 했어요. 분단위로. 저게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유용성, 유익함,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업무가 중요했지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교사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해서 이 사회가 원하는 일꾼을 양성해낼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들은 다 제거했죠.
못 따라와? 그러면 너는 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서당의 시간은 어떤가 하면 철저하게 그 학생이, 이게 이제 서당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옛날에 그 교육은 이런 식이었다고요. 사람이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아침과 아침의 상태와 저녁에 달리 떴을 때의 사람의 상태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도 생물이고 생물은 이 자연의 사이클하고 같이 연동하게 돼 있어요. 저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또 10명이 있다 치더라도 그 10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상태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맥락들이에요. 집안의 환경들도 다 다르고요. 예, 이렇게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 지금 집안에서 어떤 상황이냐가 10명 숫자만큼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애는 막 경사가 난 집안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어떤 애 집안에는 막 우환이 닥친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경사와 우환이 이 아이들한테 지금 아이들의 상태에 영향을 안 미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지금 월요일 1교시에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상관없이. 서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느 날은 나는 죽어도 오늘은 공부를 못하겠다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이런 날 공부하는 건 막 죄악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던. 왜 없겠어요? 그건 뭐 정말 누가 막 팬다고 할지라도 공부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거는 앉아 있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 오는 날 막 추적추적 비 내리는데 글이 들어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서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 그날 하루를 그냥 다른 걸로 바꿀 수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침개를 부쳐 먹는다든가 뭘 사다가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나간다든가 소풍을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부가 다 달라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시를 지을 수 있는 운자를 내주면 그 운자를 받아든 학생들은 뭐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계곡을 가든 숲속을 가든 아니면 그 집에 그냥 있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단 해가 지려게 시 한 수를 지어서 내면 돼요. 이 풍경을 관찰하고 그 풍경에 대해서 내가 느낀 느낌을 혹은 요즘에 내 문제의식을 내 감정을 시로 구성을 해서 한 편을 제출하면 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바깥을 나갈 수가 없으니 방 안에만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 석 달 공부가 반년 공부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우리들의 공부는 바깥의 외부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과 차단을 시키고 여기를 인공적으로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죠. 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제거하죠. 그리고 마치 그냥 우리들은 공부 노동자인 것처럼 여기에만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저런 것들하고 저런 외부의 저런 생태하고 환경하고 소통하지 못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 공부가 나를 성장하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와 서당의 사이는 학교의 시간은 나를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하죠. 내가 시간의 주체가 아니에요. 시간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서당의 시간은 어떠냐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예. 타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주체인 내가 하죠. 내가 10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태가 다른 9명하고 같을 리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진도를 나가더라도 나는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면 나는 멈춰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못 따라간다고 그 못 따라간 그 기간 동안의 그 과정을 나보고 그거는 네가 못 따라가니까 그건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그걸 빼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내가 상태가 되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공부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이 양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의 위 사진은 드넓은 들판에 벼가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편의 아래쪽 사진은 튤립이 엄청나게 이렇게 재배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대단히 인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태에서는 저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종이 저렇게 넓은 벌판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생물들은 다 나와 다른 것들과 같이 공존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나는 작물보다 이런 텃밭에서 나는 작물이 훨씬 건강합니다. 이런 꽃보다 이런 들판의 들꽃이 훨씬 건강합니다. 다른 것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들은 서로 간에 좋고 나쁜 영향들을 서로 미치면서 건강한 상태를 각자 얻는 거죠. 식물들끼리도 그렇고 식물과 동물들 간에도 그렇고 동물들끼리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허약하니까 이제 뭘 하느냐 그러면 엄청난 농약을 저기에다가 투여를 해야 됩니다. 벌레로부터 저것들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농약을 통해서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발달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게 발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농약이 우리한테 이제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농약을 안 친 농작물을 이제 또 찾기 시작하고요. 예. 그런데 저것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저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이고 가공된 모습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교육도, 교육 현장도, 공간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좀 시간이 오래된 기사기는 합니다만 이게 강남의 어느 지역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아파트 숲속에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학교인데 그 숲이 아파트 숲이죠. 그리고 저 아래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 교실을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을 보고 있죠. 저 아이들이 수십 명인데 지금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같은 또래의 아이들만
같은 연령의 아이들만 반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네? 동갑자리들로만. 모든 교실은 다 동갑자리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어느 곳에 동갑끼리들만 살아가는 데가 학교 교실 이외에 어디가 있을까요? 당장 학교 문밖만 나가면 동갑들끼리만 하는 데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어른과 아이가, 남자와 여자가, 물론 이제 교실은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만, 그리고 점점 이제 남자들끼리만 학교를 만들고 여자들끼리만 학교를 만드는 것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한때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까지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성별의 차이라든가 연령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냥 저렇게 어떤 연령대의 아이들끼리만 반을 구성, 이게 12년을 그렇게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대학교 가면 조금 그게 느슨해지긴 하지만 대학교도 여전히 한 학년은 있고. 그런데 저게 대단히 인위적인 구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까지 또래들끼리만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저 안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지를 못해요. 사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게 사회지. 그러니까 사회를 학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교실 안에서는. 그래서 아이들끼리 12년을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즉 말하자면 이 아이들 중에 내가 맨 막내였던 적도 없고 중간자 입장이었던 적도 없고 선배였던 적도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다른 학년 학생들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지, 그게 실제 내가 학습하는 공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또 다른 학년의 학생들하고 내가 만날 기회가 그렇게 흔치도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동갑자리들하고만 할 테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동물적 본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열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런 시스템에서 우열은 뭐냐면 누가 공부를 잘하냐 이것만 가지고 우열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너희 집이 어느 단지에 사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열을 나누려고 하고요. 너희 집이 무슨 차를 타느냐, 몇 평에 사느냐, 이제 막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허약한 구조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것은 도산서원도입니다. 도산서당이 있었던, 퇴계 선생의 도산서당이 있었던 곳인데, 실제로 모든 서당들은 다 저렇게 진짜 숲 속에 있습니다. 진짜 숲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숲 속에서 그 주변의 그 생태계가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자신의 저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대단히 밀접한 거리에서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정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사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와의 교감 없이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문학을 만들어내는 그 문학하고 저런 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게 같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 근데 저 안에 서당의 구성을 보시면 저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두 쳐다보고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왜 교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예전 같은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뒤에 가 계시죠? 그러면 앞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관리하기에 편한 시스템입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훈장님하고 이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원이라고 하는 배치 안에서. 똑같이 모두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구조라고요. 공간 배치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인적 구성을 보세요. 동갑자리들이 아니에요. 다 나이들이 달라요. 저게 지금 10명 남짓인데 저 10명 저게 지금 김홍도의 풍속화인데 풍속화라는 건 김홍도가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흔한 모습인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서당이 저런 식이고 제가 공부했던 서당도 저래요. 숫자가 저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저 10명이다 그러면 10번의 수업을 해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10사람이라고 해서 막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다 연령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러면 다 각자가 나아가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니 저 숫자 이상은 선생님이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의 공간은 자연과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자연이 내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명사로만 이해한다. 산,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책 속에서 사진에서 만나는 명사들이에요. 대상이죠. 그냥 지식의 대상입니다. 내 삶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서당의 공간은 어떠냐면 저 자연과 삶이 대단히 밀접하게 같이 공존하는 거죠. 나는 자연의 일부로 공존해요. 거기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시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를 지으려면 저 자연의 변화를 계속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시 한 수도 지을 수가 없어요. 꽃이 피는 거. 어제는 이렇게 봉우리로 있었는데 오늘은 피었네? 이런 거를 매일 관찰을 하고 저 빛깔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삶하고 저 자연의 그 변화라고 하는 저 상태 등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자연은 형용사 혹은 동사의 표현들이에요. 매일 움직이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자연을 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직접적인 주체로 관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연을 마주한다는 것이 큰 차이인 거죠. 그 안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게 같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서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서당이라고 하는 저런 것은 과거형이에요. 오래된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래전에 저런 교육을 하면서 저들이 주시했던 거,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전혀 참고할 만한 것이 없으면 버려도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깜빡하고 혹은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의 교육 현장에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문제의식이 중요한 거죠. 저걸 저대로 가져다가 21세기에 그대로 한다. 글쎄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것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이야기될 때 정말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하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저건 폐기해야 뭘 교육이 자연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 폐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지.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했어도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한 생명체일 뿐이라면 저 자연과의 소통을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 무시할 수 없는 주제다. 그리고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 시간과 배움의 문제, 또 공간과 배움의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이어서 인간이죠. 교육은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통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맺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저 속수라는 것입니다. 속수는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 드리는 정성이 담긴 작은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저런 표현들은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의 관계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선택과 결정에 상관없이 주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같은 관계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상호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부모 못 될 사람들도 많고 이 세상에 못 태어날 자식들도 많습니다. 절대로 나를 선택했을 리 없지요, 자식이. 내가 내 새끼를 선택했을 리 없지요. 예. 훨씬 교양 있고 훨씬 멋있고 훨씬 부자고 이런 부모를 선택을 하겠죠. 훨씬 똑똑하고 훨씬 말 잘 듣고 훨씬 예쁜 아이를 선택했겠죠. 근데 부모나 자식에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우연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상호 선택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 같은 겁니다. 예,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친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할 하등의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제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철저하게 선택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서로 하기 전에는 남남이었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는 뜻인데요. 그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이제 맺어서 어떤 관계가 되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 관계를 맺기를 지극히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든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든 사람이 상대편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오래전부터 등장한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 마음이,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행위. 선물이죠. 그거를
요즘으로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만 옛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패백이라고 그래요. 패백. 패백이 결혼식 때 하는 것만이 패백이 아니고, 패백은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체의 것이 다 패백입니다. 그게 이제 결혼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결혼에 패백이라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 뿐이지, 스승을 제자가 찾아갈 때 저렇게, 저것은 지금 육포입니다. 육포. 한 묶음의 육포. 이게 속수인데 그 육포로 한 묶음을 가져가는 것은 제자가 선생님에게,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이 사람만큼 그 사람과 무슨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먼저 맺자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면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감정이 어떠한가를 이 예물을 통해서, 이 패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패백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그 관계를 맺는데 동의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반지를 준비해서 그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줬는데, 그 아가씨가 반지만 받고 결혼은 안 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혼을 하겠다는데 동의하는 거죠. 저 속수가, 제자가 선생님에게 가지고 가는 그 예물인데, 저게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면 공자의 논어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저 속수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공자는 그걸 왜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공자가 제자가 3,000명이었다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2,999 더하기 1, 이 3,000명은 아니고요. 대단히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를 받으면서 공자가 저 사람을 내 제자로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공자의 말이 이랬습니다. 저 육포 한 꾸러미를 가지고 온 사람 중에 내가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 육포가 대단히 비싼 예물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든 준비할 수 있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받을 때 특별히 거창한 조건을 내세워서 누구를 제자로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예 저런 것도 그러면 면제를 해주지, 왜 저 정도는 가지고 온 사람 중에 제자로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 선생님도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셨던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누가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걸 배우러 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아랫사람이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제자가 배우고 싶은 게 뭐 학문일 수도 있겠고, 혹은 무술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의술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 의술, 사람 치료하는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젊은이가 처음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의원을 봤다든가, 어떤 무술을 하는 사람을 봤다든가, 어떤 선비를 봤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대부분은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 찾아간 스승은 그 동네의 그 사람이에요. 동네 의원이거나, 동네 태권도장이거나, 동네 학원이거나, 서당이거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분야에 처음 입문. 그런데 그 시골에 그 동네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대체로 이제 낮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배울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찾아가는 데가 서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 가면 훌륭한 스승님이 있을 것이다. 거기가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고 그 분야의 이제 최고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게 동시에 무슨 의미냐? 그러면 권력하고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가까이 있다는 뜻은 그것의 본래적인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제자는 거기에 환멸을 느낍니다. 곧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뭐 실력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도인이 아니다, 진짜 의원이 아니다, 진짜 학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러면서 진짜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이제 수소문을 하죠. 그런데 그런 수소문을 해서 찾아낸 선생님들은 전부 산 속에 다 있어요. 금강산에 있거나 지리산에 있거나 이래요. 그럼 왜 선생님들은 거기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느냐? 그 선생님들은 그 분야의 본질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의원이다 그러면 반드시 어이가 되어가지고 막 그 정치 중앙 무대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의원이 아니고 저 시골에서라도 아픈 사람들을 곁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게 의원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라고. 학문을 하는 선비도 막 이런 벼슬에 탐을 내가지고 그 학문의 본질을 왜곡하고 곡학 아세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진짜 학문의 정신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거기 와서 이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제자는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가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찾아온 제자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좀 쉬어라, 이런 선생님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는 제자 같은 거 안 받는다, 헛걸음했다, 다시 내려가거라, 이런 식이에요. 왜 그렇게 전부 그렇게 쌀쌀 맞고 그렇게 그럴까요? 선생님이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요, 썩 내려가거라 하고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럴 때면 항상 눈이 와요. 눈이 와요. 그리고 새벽에 선생님이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마당에 어젯밤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제 그때 선생님이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외면을 하고 툭툭거리고 막 이럽니다. 이 제자는 자신의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후보들을 추리고 그 후보들 중에서 이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 얘는. 근데 선생님은 얘를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판매자가 고객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젊은이를 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이 분야에서 얘를 제자로 삼았다면 이 분야에서 얘를 최고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알아볼 만큼은 알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상호 선택을 해야지. 와서 제자 되겠다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의 성격은 어떤지, 또 여기까지 와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뭔지, 또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제자로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쌀쌀 맞았지만 일단 선생님이 되고 나면, 제자가 되고 나면 이 선생님은 제자한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제자가 한동안을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선생님이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예. 그러면 그 가르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람을, 이 젊은이를 이만큼 성장을 시켜놨잖아요, 내가.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만 하산하거라.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 찾아가거라. 이런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성장시켰지만 내가 너를 소유하지 않겠다예요. 소유하지 않아야죠. 네. 요즘에 어느 대학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졸업을 빨리 안 시키고 계속 내 밑에 두고 부리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너를 빨리 졸업을 시켜. 이런 그런 게 거예요. 왜 선생님을 못 잊냐면 그래서 못 잊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지만 나를 소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을 못 잊는 겁니다. 그렇게 저게 속수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때 선택권을 먼저 행사한 사람은 제자예요. 먼저 찾아간다는 게 선택권을 먼저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저것은 저기 지금 그림에 하얗게 네모가 쳐져 있는 저게 이제 여기 겸재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겸재 정선이라고 이제 교과서에는 인왕재색도 막 이런 거 금강산 그림 그거 그린 거 그런 분인데 이 겸재 정선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의 이름은 뭐냐면 정문입설입니다. 정문입설이라고 저기 이제 화제가 쓰여져 있는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3명이 방 안에 한 사람이 있고 방 바깥에 마당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2사람의 모습을 잘 보시면 발이 없어요. 발이 없죠. 저게 눈에 파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입설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서 있다, 눈 속에 서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앞에 정문은 뭐냐 그러면 저 방 안에 계신 분이 정자라는 정씨성을 가진 선생님이에요. 저게 실제 고사가 있는 걸 겸재정선이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정자라는 분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 마당에 있는 2사람은 형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 선생님 저들의 선생님이었던 형님이 일찍 이제 타계를 합니다.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저 2사람이 동생분인 저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선생님 계시냐 하고 이제 그 시종한테 물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낮잠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깨우겠다고 하니까 깨우지 마라. 선생님 깨우지 마라. 선생님 깨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마당에서 기다리겠다. 일부러 깨울 필요 없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눈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눈 속에서도 저렇게 자세를 변치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 선생님이 깨어나셔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라는 선생님의 문화에 들어갈 때 눈 속에 서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선생님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성의가 있어야 한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자 되기를 청할 때에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런 제자를 받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쏟아붓는다. 이제 아마 저런 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마당에서 눈 맞고 있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선택.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선택이 없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없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시간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선생님의
이유도 아니고 학생들의 이유도 아닌 그 둘이 교육의 주체여야 되는, 교육과 학습의 주체여야 되는데 그 둘의 의사와 상관없는 그 학교라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기형적인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런 배치 구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스승으로서의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퇴계 선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이란 목마른 길손이 목을 축이고 다시 그의 길을 떠나는 산속 옹달샘처럼 영혼이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게 어떤 의미이냐면 선생님은 저 젊은이에게 목적지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젊은이의 목적지는 젊은이만 알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 코스로 가야 돼요. 그 코스에서 만나는 분이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목마른 젊은이가 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그의 목을 축여주는 분이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게 제자가 어느 길을, 어느 목적지를 가야 하는가 그 목적지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목적지에 가 있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코스의 어느 지점에 먼저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젊은이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그 코스 어느 지점에서 이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분으로부터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양분을 얻고 그리고 네가 나를 업고 저 목적지까지 가라가 아니라 그 젊은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퇴계가 말하는 옹달샘이에요. 산속의 옹달샘. 퇴계 선생은 그러니까 스승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글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잇는 소성의 서당 훈장들이나 각 서원에서 편당을 일삼는 산장들의 손에서는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매와 같은 기상을 지닌 젊은이들을 길러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은 이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어떤 젊은이들이기를 바랬냐면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매와 같은 기상을 지닌 젊은이. 그러니까 째째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높은 이상을 갖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젊은이. 이런 뭔가 포부가 있고 그릇이 큰 그런 젊은이들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을 길러내려면 스승이 중요한데 그 스승이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훈장질하는 그 서당의 훈장한테서는 저런 젊은이가 길러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내 생계 때문이라면 애당초 젊은이에게 저런 꿈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설령 저런 꿈을 가진 젊은이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꿈을 받아서 성취시켜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고객 정도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서원의 편당을 일삼는 산장들의 손에서 길러질 수 없다 그랬는데 저 산장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하자면 산의 어른인데 아까도 보셨듯이 조선시대 서원은 산에 있어요. 산, 대체로. 그러니까 그 서원의 장이 산장이라고 그랬어요. 산의
가진 젊은이들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창공을 향해 솟아오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땅에 있지만, 숲속에 있지만 이 숲속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저 광활한 창공으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진 젊은이,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젊은이가 그런 분이 스승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산정약용 선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끼리의 관계, 아까 이제 동갑자리들만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자들끼리만 선생과 제자끼리만이 아니라 제자들끼리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교육에서 인간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상도의 예를 가지고 보시면 저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나이대별로 아이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아이가 가장 이 서당 안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 갓쓰고 있는 젊은이가 저 서당에서는 가장 선배일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다녔던 서당에도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저보다 띠동갑 이상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마치 계단처럼 계단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적 구성이. 그러면 이 아이가 왼쪽 맨 밑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은 이 서당에서 제일 막내겠지만 이 아이가 몇 년 후에면 이쪽에 가겠죠. 그리고 새 아이들이 들어오겠죠. 후배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은 형들 속에서 자라면서 막내로서의 위치를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겠지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면서 형들 사이에서 막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등을 배우겠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내가 중간이 되면 내 밑에 동생들이 들어오고 나는 중간이면 형과 동생 사이에서 중간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겠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서당에서 제일 선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이 교육 공동체를, 이 학습 공동체를 내가 이끌어 갈 것인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학생들끼리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이 모든 것에 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 선생님이 몰라야 하는 것도 있고 알지만 모른 척 해줘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끼리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끼리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책임자가 제일 맏형이겠죠.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이 아이는 맨 막내에서 중간에서 다시 맨 위를 경험하면서 사회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 공동체도 사회여야 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만날 사회가 저런 사회일 테니까. 그런 사회하고 단절된 학생들의 학습만을 위해서 그 업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거하는 방식처럼 가르치기 편하게 이 1학년 교재를 가르쳐야 되니까 1학년들끼리만 모아놓고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방식이지 그것이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데 정말로 방식인가. 예.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꼭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학생들이 그냥 그걸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끼리의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상부적인 학습 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부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맨 밑에 이 아이가 배우는 것과 맨 위에 이 형이 배우는 책이 다르겠죠. 교과가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선배들끼리 어떤 책을, 지금 말하자면 이 맨 밑에 아이는 천자문을 배우고 있는데 선배들은 뭐 노노맹자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노노맹자를 배우려면 멀었지만 형들끼리 노노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저 공간 안에서. 그러면 이 아이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노노맹자에 노출이 되겠죠. 내가 미래에 배울 것들에 미리 노출이 됨으로써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이 동생들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의도치 않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형들한테 물어봤는데 형들이 그것을 대답을 못 해주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과거에 배웠지만 이 동생들이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복습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재되새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의 토대가 탄탄해지는 것이죠. 이게 상보적 학습. 그리고 입체적인 사회학습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맨 아래 막내로서,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해서, 그리고 맨 위에 선배 입장에서, 이 10명 남짓의 소수 사회지만 이 안에서 입체적으로 다각화된 입장에서 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학습이라는 이 학습을 하는 이 사회가 일반적인 저 사회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같아야죠. 연결성이 있어야죠. 만약에 저 바깥에가 조금 오염된 물이라면 여기에 깨끗한 물만 주입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얘들이 저기를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저쪽에 나갈 수 있는 준비들을 여기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를 학습하는 과정도 여기서 배워서 나가야지 왜 이거를 단절을 시키냐 이겁니다. 근데 서당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걸 배우게. 그리고 진지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 아이들이 소수지만 1년 끝나고 저게 막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안에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 중에도. 그러면 저걸 1년만 꾹 참으면 나하고 쟤는 이제 안 만난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게 몇 년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를 저 안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같은 동년배들끼리 있으면 잘 할 수가 없겠지만 선배들이 그 경험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형들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주죠. 그 형들이라는 게 한두 살 선배가 아니고, 한두 살 선배는 그게 선배 아니잖아요. 한두 살 나이 차이가 30, 40, 50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또래지 그냥. 학교 안에서는 1년 선배가 뭐 하느님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진짜 그러냐고요. 그게 원체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도 막 나누려고 하는 거지. 저렇게 막 10명 남짓인데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난다 이러면 한두 살 차이는 그냥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경험을 나눠줄 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막 대여섯 살, 10살 이상 차이 난 형이 동생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개입해서 동생들끼리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형들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동생이 나서서 그걸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동생들 눈치를 봐요. 동생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을 한다고요. 내가 형인데. 이러면서 이제 형으로서의 그런 위치가 주는 그런 거. 사회에 나가면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형성하는 것을 저 공동체 안에서, 학습 공동체 안에서
학습한다. 그냥 단순히 지식과 정보 이것만을 주고받고 막 이런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회고 여기도 공동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렇게 이제 동갑자리들끼리만 같은 연배의 아이들끼리만 저렇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그 학자가 라다크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에 가서 보면서 유럽에서 온 그 학자 눈에 이제 그들의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이제 아름다웠는지를 관찰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라다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근대화, 서구화 되어 가면서 얼마나 파괴되어 가는가 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안타까워서 쓴 보고서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 뭐 우리가 산업화, 정보화,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모든 점에서 다 바람직하기만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오래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미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가치나 지혜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 이름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동양의 교육 모델, 그 중에서도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교육과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라든가 공간 배치의 문제라든가 또는 기자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있지 않을까.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오래된 교육 모델, 그것도 동양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그것도 한 200년 전까지 이 땅에 있었던 교육 모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도 그 힌트를 그런 데서 좀 얻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읽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래된 미래 코로나로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했는데 하는 게 선생님만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둘러싼 다양한 인적 그 맥락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 관계 맥락들이 있는데 그 맥락을 영향 되는 거지. 선생님이 뿐더러 부모님만 또 아닙니다. 머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신 걸 보면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
뭐 당연히 제가 공부했던 퇴계 선생이나 다산 선생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또렷한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그런데 인성이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지식을 전달해 그 아이가 인성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기는 쉽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가 진정이 되어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나는 상황이 그 안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보다는 아이들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의 인식이 아이들의 교육은 전부 선생님과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연결시킨다면, 물론 이제 나는 선택받는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님들 스스로가 만약에 내 아이가 나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더라도 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자세가 부모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좀 인성이 반듯한 나이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부모님들도 좀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책을 읽는 강의를 들으시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컨대 이를 닦으라는 말을 또는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을 부모님에게도 들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에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아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특별한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신뢰성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모습, 옛날 우리 모습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아이들을 대하지만 한 번 더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한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옆에서 고생해주신 죽백조 이효세 선생님과 슬기로운 교사 공동체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